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 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앞서 이준석 전 대표와도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그 윤리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죠. 사실 이제 오늘 안건으로 이제 다뤄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확실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지난주 금요일날 이 윤리위원회가 좀 이례적인 입장문을 이제 냈던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 전 대표와 이제 추가 징계 여부와 관련해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 7시부터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네. 이양희 위원장이 이 윤리위원회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8월 19일 날 발표한 것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다. 이렇게 냈기 때문에 네. 오늘 아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착수 여부에 대한 안건은 상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동안에 윤리위원회 징계 사안으로 올라와 있는 김성원 의원의 수해 복구 봉사 활동에 대한 발언,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징계 절차에 착수를 하게 되고 나중에 본인이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발표할 걸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윤리위원회 입장 발표문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내분과 분열,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고성 조치다, 발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당의 위신을 훼손하고 타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또 고질적인 계파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심의해서 징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사실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싸고 지금 당 국민의힘 내분이 친 이준석 쪽 또 반 이준석 쪽 이렇게 갈라져서 내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상호 발언, 자극적인 자세 이런 것들을 조금 절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경고성 조치를 내렸고 만약에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당 내분과 갈등을 촉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윤리위원회에서 다시 이준석 전 대표나 또 그에 대해서 내분 또 갈등을 일으키는 당사자에 대해서 징계 조치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경고조로 보이고 일각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다시 징계에 착수해서 다시 재징계를 해서 제명이나 탈당 권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일부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은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만 징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에 반대해서 싸우고 있는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에 대한 징계도 같이 착수해야 되는 형평성 문제, 정치적으로 큰 사안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주목하는 건 일반적으로 윤리위원회가 이렇게 입장문을 이제 발표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거든요. 어떤 그 안건이 접수가 되든지 그러면 이제 작동하는 게 윤리위원회인데 사실 이런 경고장은 통상 뭐 이 당 대표라든가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최고위원회 같은 데서 뭐 경고의음을 낼 수는 있습니다만 윤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내는 거는 그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리위원회는 이제 판단만 하면 되는데 이른바 일종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벌써부터 받고 있어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따라서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이 부분도 정치적인 보복에 해당되는 그런 징계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추가 징계를 내릴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의 흐름을 보면은 저는 이제 추가 징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입장문을 냈는데 사실상 경고문이라고 봐야 되고 그 경고문은 이준석 전 대표를 특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현재 어떤 뭐 입장 표명을 통해서 당의 위신을 훼손했거나 또는 타인을 모욕을 했거나 또는 계파 갈등을 조장했거나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하고 있구나 이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이제 현재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특정 안건의 이제 김성원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수해복구 현장에 가서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솔직히 뭐 사진이라도 좀 잘 나오게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징계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제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주호영 비대위원장하고 좀 특수관계거든요. 원내대표 할 때 원내 수석 부대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을 가지고 윤리회부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중한 징계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중한 징계를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현재 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징계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선택 아니겠습니까? 제명과 탈당 권유. 그러면 일단 탈당을 권유를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문제되는 행동을 계속하면은 제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되는 행동이 계속되니까 차라리 제명으로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남아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배 교수님은 이제 이 윤리위원회의 입장문이 일종의 그 향후에 이 추가 징계를 위한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으로 좀 해석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서 교수님은 이제 형평성상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 그 이준석 대표와 이제 국민의힘 사이에 뭐 이 가처분 신청 결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전 대표의 이제 경찰 수사 결과를 지금 그 양쪽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그 중요한 일정을 이제 보면서 그 추이에 따라서 윤리위원회가 어떤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만약에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추가 징계를 한다. 네. 그러면 이 내용과 갈등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가처분 신청은 아마 이번 주로 이제 결론이 날 것 같고 그 있더라도 그 이후에 법정 소송인 또 본안 소송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예. 또 이준석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여론전, 언론을 통한 계속해서 정치 투쟁을 하면서 자기 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징계를 추가적으로 해서 제명이나 탈당을 권유할 경우에 이준석 대표는 더 억울하다. 나는 정말로 당을 위해서 즉 대선과 지방선거 또 보궐선거를 위해 승리를 위해 가지고 노심초사 기여를 했는데 이렇게 자기를 징계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꼭 정치적인 문제를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해야 되느냐, 법정 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되느냐, 또 경찰 조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느냐, 이전에 정치적인 문제는 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국민의힘이 어렵게 정권 창출을 하고 집권한 지 지금 석 달이 조금 지났는데 네. 여당의 내분으로 국정이 제대로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국민의힘 중진이나 대통령이 나서서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자면 당대표 복귀의 여지를 두고 전당대회도 재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면서 포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동안에 우리를 지지해줬던 2030 세대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명분,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한편에서는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대통령이 포용해서 이준석 대표를 좀 잠시 쉬게 하고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공부를 좀 더 하도록 하고 나중에 정치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야만이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도 상향에 도움이 되고 이준석 대표도 테러가 열리면서 다시 정치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면서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조금 정치적인 문제는 중진들 또 여권의 제일 큰 어른인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를 조금 조기에 매듭하는 게 상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정치적인 듭니다. 해법을 찾아야 된다. 결국 윤 대통령이 나서서 이제 포용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 같습니다. 근데 양측이 지금 이 조속히 이 부분의 어떤 해법을 찾기에는 너무나 좀 이 거리가 좀 멀어진 것 같아서요. 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상적으로는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지난번에 대선 과정에서는 극적으로 화합을 한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선거 기간이라는 특성이 네. 있었죠. 선거 기간이라는 이제 특성도 있었고 의총에서 의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를 탄핵하려고 하니까 네. 당시에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극적으로
네 분을 봉합을 해서 결국 이제 대선 승리한 그런 경험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가 성상납 의혹 그리고 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런 이제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과연 타결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 플러스 그리고 또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켜 가지고 해임을 사실상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타결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최재형 혁신위원장도 대통령은 큰 그릇이다. 따라서 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포용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추가 징계를 할 경우에는 이거는 일종의 정치 보복이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이제 김근식 비정전략실장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윤리위원회에서 계속 추가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과정에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극적으로 리더십을 보여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만 추가 징계를 할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선택지는 계속해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투쟁 행태를 보면은 한쪽에서는 여론전, 동시에 또 세력화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차기의 당 대표 적합도를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하고 유승민 의원이 전 의원이 뭐 1, 2를 나란히 차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독자적으로 창당을 할 경우에 특히 이제 유승민 전 의원하고 창당할 경우에 이 상당한 파괴력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창당을 할 경우는 다음 2024년도 22대 총선에서 결국은 민주당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어렵든 뭐 불가능하든 정치적으로 타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정부와 여권이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에 이제 부분 개편이 있었죠. 일단 홍보 수석을 교체를 했습니다. 김은혜 전 의원으로. 그리고 정책기획수석이라는 자리를 신설을 했죠.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급 부회장을 임명을 했는데 자, 이번 그 개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좀 그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고요. 대통령실 개편을 위한 단계적 시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8월 17일 날 대통령께서 100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부터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홍보가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김은혜 전 의원을 이제 홍보수석으로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 메시지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이제 PI, 대통령의 이미지도 제대로 못 만들어내고 있고, 일정과 행보 메시지도 못 만들고, 또 언론 관리, 또 언론 계획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홍보수석이 그동안 그 역할을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대통령의 국정운영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김은혜 전 의원을 홍보수석으로 이제 다시 교체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역할이 잘 맡겨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수석은 그동안에 정책이 잘 조율되지 않고 홍보가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개편 문제라든지 만 5세 그 취약 아동 연령 인하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국민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을 제시하다 보니까 여론에 상당히 많은 반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을 어떻게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정책기획수석을 이관섭 전 이제 산자부 차관을 임명했는데 아무래도 정책은 어떤 시점과 그 목적과 정책 수요자에 대한 면밀한 홍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실 내에서 대통령과 주요 장관들이 발표하는 정책에 대한 조정, 또 홍보 이런 일을 제대로 맡아서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제 느낌에는 대통령이 단계적으로 대통령실을 개편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무와 시민사회 수석과 비서관들에 대한 추가적인 개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추가적인 개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좀 너무 소폭 개편 아니냐 그리고
지금 위기의 본질이 과연 이제 홍보 부분만이냐, 뭐 이런 문제 제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처방전이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좀 진단이 제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윤석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때 24% 갤럽 여론조사 따르면은 20%가 무너질 그런 이제 위기까지 갔는데, 그러면 이 원인이 뭔가? 네. 역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문제가 있다. 좀 독단적으로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 또 무능하다라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인사 참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검찰 출신의 인사들만 좀 대거 중용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또 사적 인연에 의존한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역시 또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 맞는 좀 인사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인사 라인을 좀 경질하든지, 그리고 또 인사 시스템을 개편해야 되는데 오히려 홍보 수석을 새로 발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홍보 수석은 대외 협력 특보로 자리를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기존의 홍보 수석이 일을 잘못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들로부터 굉장히 신망이 좋거든요. 그리고 또 인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적 인연에 의존하는 그런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김은혜 신임 홍보 수석 같은 경우도 결국 친윤 인사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게 좀 그렇게 적절한 인사 같지는 않고, 그리고 또 최영범 홍보수석을 대외협력특보로 그대로 놔두고, 또 현재 강인선 대변인까지 있는데 앞으로 마이크를 직접 김은혜 홍보수석이 많이 잡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좀 혼선 내지는 좀 갈등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좀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는 그 결과가 좀 나왔죠. 예. 이거를 어떤 추세적으로 좀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약간의 오름세를 보였다면 이게 어떻게 그 이유를 분석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주에는 1.1% 포인트가 올랐고요. 네. 뭐 금주에는, 즉 지난주에 조사한 게 이제 금주에 발표가 됐는데, 이번 주에는 1.8%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30% 초반대를 유지하면서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휴가 이후에 국민의 뜻을 받들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굉장히 큰 긍정적인 메시지, 즉 태도의 변화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8월 15일 날 경축사를 통해서 남북 문제, 또 한일 문제, 또 우리 국민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고, 또 8월 17일 날 100일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남북 관계, 경제 챙기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고, 그 이후에 경제 관련된 민생 행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이 반영되어서 지지율이 좀 올라갔고, 또 그동안에 뭐 대통령실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소폭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얼마만큼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인가? 이 문제가 달려 있는데, 제가 보기엔 한 30% 후반대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뭐 대통령실 인사 개편 소폭이지만 있었고,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공석인데 아무래도 조만간 뭐 임명이 되고, 또 그다음에 대통령의 국정 아젠다, 국정 정책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피부에 잘 와닿도록 홍보가 이루어지고, 또 대통령의 태도 변화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 여당 내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를 어떻게 매끄럽게 처리하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8월 28일 날 민주당 당 대표로 그 이재명 의원이 유력한데, 과연 이재명 후보, 즉 대선 때 기르었던 경쟁자가 거대 야당의 대표로 되는데, 이재명 이제 대표가 되면은 대표와 관계 설정, 소통과 협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30% 후반을 넘어서 40% 올라갈 수 있느냐, 올라갈 수 없느냐, 그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추세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사실 이제 이 중도층이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중도층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단정하기 좀 어렵고요. 네. 돌아올 가능성은 이제 분명히 열려 있고,
앞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중도층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두 가지 행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단과 만찬을 했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의 요청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긍정적으로 하답했고 그 가운데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경비를 대폭 강화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일반 국민들 특히 중도층으로부터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따라서 앞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반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야당과 소통하고 예. 협치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내 사람, 나하고 인연 있는 그런 인사를 할 것이 아니라 좀 탕평 인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상당 부분 좀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좀 전 정권 때리기를 통해서 상당 부분 좀 싸우는 모습의 그런 국정 운영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앞으로 야당과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민생, 경제 살리기에 힘을 합친다면은 지지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 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